내 이름은 대전. 사람들은 나를 어떤 도시로 생각할까요?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말로 어려운데 빵의 도시, 이것도 재밌잖아요. 지식의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느린 기다림에 대해서 좀 익숙한 느낌이고, 외지인들을 잘 수용하는 텃세가 진짜 없는 도시인 것 같다. 대전 사람들이 순박해요. 정이 많다고 그래야 돼요. 대전 사람의 그 정 때문에 사랑스러운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잼 도시라는 단어는 이제 대전을 설명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이미지였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없어서 노잼 도시인가? 철도 르네상스 레일 이즈 백 2부. 나는 대전입니다. 나는 대전입니다. 대한민국 5대 광역시 중 하나죠. 144만 명의 이웃들이 도란도란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한때는 오락, 문화 인프라가 부족해 노잼 도시라는 꼬리표도 붙었죠. 하지만 명실상부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다양성이 넘치는 특별한 도시가 됐습니다. 보통 어떤 지역에 가면 너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너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서 온 유입 인구는 굉장히 뿌리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대전 인구 중에 10%는 대전 토박이고 30은 월남민, 30은 호남, 30은 영남이라고. 전국의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사는 곳이 대전이잖아요. 특유의 어떤 지방색이 없어요. 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독특한 개성을 품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겠죠. 사실은 내 운명을 바꾼 세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시간을 되돌려 나의 탄생 스토리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전은 공주나 부여 같은 고도가 아니에요. 대전은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흑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정구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저 넓은 들판이 펼쳐진 평화롭고 한적한 농촌 마을에 지나지 않았죠. 일제강점기 전까지는요. 지방에 거점 도시가 있어요. 그게 대개 무슨 주로 끝나는 도시들입니다. 충주, 청주, 공주, 전주, 나주. 고려 초부터 그 일대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에요. 대전은 무슨 주, 무슨 산, 무슨 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이름만 봐도 이것은 오래되지 않은 이름이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충청남도 회덕군 산내면의 대전이었던 내가 근대도시로 성장하게 된 데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말에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무대로 침략을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덧 그들 사이에서도 적과 아군, 동맹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큰 축이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동맹이에요. 때는 바야흐로 20세기 초.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쪽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었는데요. 인도와 홍콩 등 여러 식민지 나라를 보유한 영국에겐 위협의 대상이었죠. 당시 일본은 영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일본과 러시아는
만주에서 충돌하고 한반도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고립된 러시아는 결국 패배하게 되고 일본은 전리품으로 대한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19세기는) 제국시 침략 시대였고 철도를 부설함으로써 그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일본은 만주 진출을 꿈꾸며 군수물자 보급을 위해 경부선을 건설하고 있었는데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던 내가 왜 경부선 철도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당시는 이제 토목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교량을 너무 많이 놓을 수도 없고 터널을 쉽게 뚫을 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그런 걸 피해가면서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철도를 놨어야 되는데 교량이나 터널을 덜 뚫고 놓을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경부선 노선이었던 겁니다. 나는 지리적으로도 부산과 서울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교통의 요충지가 됐는데요. 당시 커다란 쇳덩이가 움직이는 문명의 이기를 목격하면서 사람들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처음에 화륜거라고 불렀습니다. 불화자, 바퀴, 륜자. 그러니까 불바퀴가 달린 수레입니다.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새 혹은 동물들, 가축 이 정도였는데 시커먼 기관차가 연기와 전기를 뿜어내고 굉음을 내면서 달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조선시대 때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교통수단이 들어오면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니까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이동이 자유롭게 되니까 평등권이 확보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깨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철도의 등장은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지만 그 이면에는 한반도 식민지화를 꿈꾼 일본의 검은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경부선에 이어 호남선까지 건설하여 우리의 자원을 수탈해 갔는데요. 당시 나는 한반도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역의 자원을 나에게 집결시켜 일본으로 모두 실어 날랐습니다. 내 몸을 가르지르던 철도가 수탈의 대동맥 역할을 한 셈이죠. 어떤 면에서는 아픔이 있는 철도였죠.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원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당시 일본은 농산물을 비롯한 우리의 많은 물자들을 철도를 이용해 빼앗아 갔습니다. 그중 지하 자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1943년에 일본에서 사용된 흑연, 운모, 마그네사이트 세 종류 광물은 100% 한반도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생산된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죠. 철도는 한반도의 자원을 착취하고 대륙 진출의 욕망을 채우는 발판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겐 새로운 운명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부선 철도가 개통할 즈음에는 일본인 철도 기술자 180여 명만이 대전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철도가 놓이자 나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대전역 일대가 되었고 이후 충남도청이 이전하며 점차 근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죠. 대전역이 만들어진 것, 호남선이 갈라져 나가는, 즉 분기하게 된 것, 그리고 공주로부터 도청을 가져온 것, 이 3박자가 맞아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광역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모두 뭉치는 도시는 사실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나는 철도로 인해 아픈 시간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적지 않은 성장통을 겪었지만 더 큰 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이었겠죠. 그렇게 나는 작은 마을에서 많은 이들을 품은 큰 도시로 커졌습니다.
철도가 놓이면서 거점이 된 도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도시도 리 단위에서, 그러니까 뭐 수십 명 단위에서 150만으로 커진 도시는 없어요. 철도라고 하는 근대의 상징 자체인, 근대 그 자체인 교통망에 의해서 탄생하고 성장한 최대의 도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전만의 특징인 거죠. 나를 키운 8알은 철도입니다. 하지만 철도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 더 큰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마음 한 모퉁이 문신처럼 새겨져 불쑥 감정을 건드리곤 하죠. 한국 전쟁 당시 나를 기억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해방 후에 처음으로 미술여자매가 있었어요. 상 받기 위해서 양복도 새로 하고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6.25 사변이 시작된 거예요. 그날 일요일 날 굉장히 더운 날인데 내가 그 미술관 갔다 와서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총소리가 나는 거야. 분단 5년 만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나는 20여일간 임시 수도가 되었죠. 그 탓에 치열한 전투와 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대전이 많이 폭격을 받은 이유가 호남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이 영남으로 가는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한국전쟁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던 곳이 대전이기도 하죠. 나는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이자 군수물자와 병력 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전투기의 굉음, 쉴 새 없이 떨어지는 폭탄 소리, 그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날들. 사람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철도였습니다. (70여 년) 전 마지막 피난 열차를 타고 정든 고향을 떠났던 김수남 작가. 여기 오니까 60년대 70년대 건물이 많아서 6.25 때 피난 가던 기억이 더 생생히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날의 온도, 그날의 냄새, 그 무엇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더 선명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8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사과가 아직 익지를 않았어요, 완전히. 소설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사람들 발 디딜 틈 없었고, 저와 우리 남매들은 어머니와 함께 전부 기차 지붕에 겨우 올라타서 자리 잡을 수 있었어요. 일곱 살 테니까 제일 어려서 걱정됐는지 우리 어머니는 굴이 오면은 엎드려 익어서 하면서 제 등판대기를 한 번씩 탁탁 쳤어요. 머리가 혹시나 부딪힐까 해서. 개미떼 같이 들어찬 그 피난열차를 타고, 그러고 기차는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죠. 아,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피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준 열차는 그들이 서로의 두려움을 보듬으며 삶을 이어가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들이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도 열차는 함께했습니다.
대전역 여기에 딱 떨어졌을 때 저쪽 구시가지 쪽을 통해서 보면 아직도 군데군데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2층 집 같은 건 뭐 전부 쓰러져 있었고 완전히 폭격 맞아서 거의 서 있는 집이 없었으니까. 나의 심장, 대전역도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한동안 허름한 목조가니 건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복구가 시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계한 사람이 감독 현장으로 나가라. 직접 나가라 그래가지고 48kg짜리, 42kg짜리 세멘트 포대를 직접 지었어요. 직접 지고 가서 그 현장에서들 같이 고생을 했거든. 대전역을 2년에 걸쳐 설계하고 착공 당시 감리를 맡아 준공까지 이끈 이상순 건축가. 그 당시엔 작업하려는 게 없었어. 고무신 신고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운동화 신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현장에 나와 있을 적에 못이 이렇게 박힌 걸 밟을 적이 있어요. 그 운동화 뚫고 그냥 박히고 그런 경우 있는데 뭘 하냐면 라이터를 켜가지고 그 꽂힌 자리에 라이터를 켜가지고 불을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가난한 환경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설계한 최초의 역사, 대전역입니다. 이상순 건축가가 만든 대전역은 예술적 감각이 더해져 현대식 건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좋아하고 했던 거, 그 보람이 있어요. 내가 공사 감독을 하고 떠날 때 말이에요. 자기 딸 시집 보낼 때 해지는 그런 섭섭함을 느낀다고. 굉장히 떠날 때 그냥 허전한 느낌을 느꼈어요. 거기서 떠날 적에. 그만큼 정이 들었던 거지. 대학 졸업 후 첫 도전이었습니다. 강산이 7번 변했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선연합니다. 그의 열정이 담긴 대전 역사는 불혹의 시간 동안 도시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다 KTX 고속철도 개통으로 2003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대전 조차장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서 대전 조차장에서 대전역을 거치지 않고 호남선으로 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전 조차장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대전까지 와서 기관차를 돌려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차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또 그 시간에 가락국수를 먹고 도시락을 먹고 이런 문화가 또 발달되게 됐던 거죠. 1965년 오정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서울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열차는 대전역에 들어선 뒤 방향을 반대로 바꿔 다시 출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을 준비하는 동안 긴 여행에 출출해진 사람들은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한 것이죠. 조리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휘저어주기만 하면 풀어지는 면이고 아주 진한 멸치의 베이스의 육수였고 그리고 고춧가루는 이제 취향껏 이렇게 뿌리도록 좀 얼큰하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정발 영시 50분이라는 노래 잘 모르죠?
야간 무사하면 이제 기차가 들락날락하면서 자정 지내면은 차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무동을 판다고. 서울에서 출발한 호남선 기차가 0시 40분 목포 방면으로 열차를 돌리기 위해 10분 정차하던 그 순간 가락국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랬던 사람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0시 50분에 호남선이 떠나요. 그래서 0시 50분 그 노래 불러가면서 그 우동 들어가면서 야간 작업하면서 그런 게 관계가 세졌군요. 1985년대 가락국수 한 그릇은 400원 남짓. 짜장면 한 그릇이 700원인 걸 생각해보면 꽤나 저렴했던 음식입니다. 서울 부산이 10시간이었거든요. 부산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6시간 정도 달려와가지고 대전역에서 만나는 이 가락국수가 맛이 없을 턱이 없죠. 길게는 10분, 짧게는 3분. 이 시간 내에 먹어 치워야 하니 한 젓가락이라도 더 먹겠다고 맹렬하게 사투를 벌이니까 이 음식이 항상 아쉽죠. 언제 출발할지 모를 기차라 느긋하게 먹을 수 없었던 가락국수. 그 아쉬움이 가락국수 맛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하는 게 아닐까요? 세월은 흘러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기차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락국수는 더 이상 플랫폼에서 만날 수 없게 됐는데요. 대전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는 그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40년째 대를 이어 추억의 맛을 선사합니다. 옛날 그 추억을 찾아서 그 맛을 찾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나는 오랜 세월 철도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1904년 대전역이 신설되고 10년 후 호남선이 개통되면서 충청의 중심 도시로 성장했는데요. 한 차례 전쟁의 아픔도 겪었지만 1949년 시로 승격되고 1989년에는 직할시, 1995년에는 광역시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나는 불리는 별명도 참 많습니다. 대전 하면 생각나는 것. 맞습니다. 바로 과학의 도시죠. 대덕 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나는 첨단 과학기술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전에 이제 연구단지, 대덕 연구단지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이 됐죠. 대덕 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순수 과학과 응용과학의 가장 집적지가 대전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 이유. 1993년 대전 엑스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참 자부심이 큰데요. 이 박람회를 통해 나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도로 촉발된 도시의 성장. 1998년에는 정부 종합청사가 들어서면서 행정도시 역할까지 도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도심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연과 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있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과학도시이기도 하지만 지식도시로서의 정체성도 갖고 있고 철도를 바탕으로 한 교통도시, 정부 3청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정말 다양한 특성들이 있고 그것이 바로 대전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물자와 사람들을 끊임없이 실어 나르며 문화의 지평을 확장했습니다. 교통, 물류의 중심지였던 나는 철도 때문에 새로운 식문화가 생겼습니다. 한때는 제가 밀가루 부자였거든요. 해방 이후에 미 군정기 때 식량을 배급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전국적으로 밀가루가 가장 배급하기 쉬운 그 재료였고 배급하는 주요 도시로서 결국 교통이 가장 편리한 대전을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밀가루가 대전에 이제 흔했던 거죠. 전쟁 후에 미국에서 들어온 밀가루는 나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밀가루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었죠. 밀가루 많이 먹었죠. 뭐 제가 농담처럼 한 얘기지만 우리 세대 80살 이후의 세대는 8알 이상이 밀가루로 이루어져서 아마 지금 더 빨리빨리 삭는지도 몰라요. 밀가루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칼국수의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전쟁 후 나는 팔도 사람들을 품게 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칼국수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칼국수 전문점만 해도 700여 곳이 넘죠.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대전은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철도와 함께 탄생한 도시이기 때문에 식문화의 교착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도시죠. 칼국수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다 대전에 와서 칼국수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칼국수는 그만큼 다종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빔 칼국수, 해물 칼국수, 매운 고춧가루를 풀어 얼큰하게 끓인 칼국수까지. 재료와 조리법에 따라 그 종류도 20가지가 넘습니다. 추억을 간직한 칼국수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그 인기를 실감케 합니다. 오직 나를 찾아와야만 만날 수 있는 빵집입니다. 대전의 자랑은 누굴까? 라는 재밌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전의 딸이라 불리는 안유진과 대전의 문화라 불리는 빵집 대표 이명진 중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진아 미안해 라는 말을 남겼네요. 아마 그 배고플 때 질문을 했나 봐요. 빵 먹고 싶으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가성비와 맛,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덕분에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치고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선 빵집. 노잼 도시라는 내 꼬리표까지 말끔하게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고창이요. 2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왔어요. KTX 타고. KTX 타고는 1시간, 서울역에서부터 1시간이요. 빵짓을 하려고 왔어요. 경남 진주에서 2시간 정도, 2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여기까지 대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도 많고 그래 하니까 확실히 유명하긴 유명하구나라고 느꼈어요. 창업주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나눔 정신을 실천하며 도시의 위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빵집이 되었는데요.
이곳도 철도와 인연이 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전쟁 전에는 함흥 함주군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다가 전쟁 때 이렇게 월남하시게 되는데 서울 가는 기차가 대전역에서 이렇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기차가 선길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함흥 출신의 창업주 임길순 씨는 기차의 고장으로 대전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성당에서 밀가루 2포대를 받아 대전역 앞에서 시작한 찐빵 장사가 지금의 빵집으로 이어졌습니다. 철도가 맺어준 인연으로 지난 70여 년간 나와 함께했던 빵집. 오직 이곳에서만 빵을 판매하는 뚝심 있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시작을 했고 대전 시민들이 이용을 해서 성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전의 문화이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것이죠. 하나의 빵집이 도시 전체를 빵 특별시로 만들고 빵잼 도시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켰는데요. 철도가 탄생시킨 빵집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나는 빵의 도시에 이어 자동차 도시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행의 4분의 3이 이제 승용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전이 철도의 도시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승용차가 사실 교통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죠. 그 승용차 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승용차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나는 외곽으로 점점 몸집을 불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에너지가 산발적으로 흩어졌고 나의 심장이었던 철도역 주변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힘은 중심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자동차는 편리해서 외곽의 도시를 많이 발전시켰어요. 널리 퍼져갖고는 이제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밀도를 이루고 있어야 도시인 거잖아요. 오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그 기본적인 수단은 그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 특히 철도인 거죠. 모여들게 만들어서 어떤 도심지를 유지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일단은 철도가 가진 힘일 테고요. 나의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거점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여 지식산업의 허브와 철도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많이 살고 그다음에 기업 활동이 집중되는 공간. 행정적 측면에선 단위당 단가를 낮추고요. 또 기업들도 거기에 모여 있으면 생산 단가가 낮아져요. 이게 맞물리면서 기본적으로 역세권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도시의 중심지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가 확장한 도시 공간을 다시 밀도 있게 모으는 일.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도시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산이라는 이름의 일본 도야마. 도야마는 경제 고도 성장기에 자동차 교통 분담률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외연은 커졌고 중심은 텅 비게 되었죠. 거기다 인구는 점점 고령화가 되고 젊은 층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도시가 넓어지면서 도시 관리 비용까지 늘어나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僕が市長に就任したのは2002年の1月なんですけど、その頃まだ日本の特に地方都市では人口減少がもたらす大きな問題ということにみんなあんまり関心がなかった。人口が減るというのは当然にして経済も小さくなります。経済が小さくなるということは地方自治体にとって財政が厳しくなるということです。手をこまねいているとその自治体は激しく減る。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든 일본. 2100년에는 지금 인구의 약 절반인 6,300만 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도야마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깨닫고 2000년 초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교통망을 재편해 도시 중심부의 거주와 상업 등 도시 기능을 압축한 이른바 컴팩트 시티를 만든 것이죠. 2000年代初め頃における富山市民の移動の中心は、自動車が中心となっています。自動車の保有台数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は都心部の空洞化をもたらした一つの要因であるとは考えられます。市民の移動手段を大きく変えるということは決して容易なことではないと考えています。しかし、我々は LRT など公共交通の活性化、いわゆる便利にする、ブラッシュアップするという施策、それからその公共交通の周りに住んでいただく、あるいはその周りで事業をしていただく。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도시 정책을 이어온 도야마시. 그 덕분에 2005년 42만 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40만 명에 이릅니다. 인구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타 도시에 비해 인구 감소 폭이 훨씬 적은 편입니다. 富山市の取り組んできたコンパクトシティっていうのは腕力で人の住む場所をこっちに来なさいっていうやり方ではないです。交通の便利なところに住むというライフスタイルを提案して、でコンパクトシティっていうのは誤解を受けるんだけど、こうやって集めて来てコンパクトに住んではなくて、郊外に住んでてもいいけども暮らし方が都心にいるのと同じように車がなくても暮らせる、交通を便利にしてそういう地域をいっぱい作るっていうのが富山市の取り組みです。 도야마시 컴팩트 시티의 핵심은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철도역과 노면 전차역에 반경 500m 이내 공공교통 거주 추진 지역 13곳을 만들고 이곳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すぐ駅と隣接してますし、そのまま子どもさんでもお年寄りでも、ね、通学の方かも通勤の方も皆さんすぐに乗っていけるので、とても便利になったと思いますね。何年か前にこっち側と北側が直通するようになって、公共交通が結構便利だなとはずっと思ってるんで、暮らしやすいなとは思ってます。 今の富山市民の多くの人から何て言われるかっていうと、あなたが20年前に言ってきたことの意味が最近やっと分かったと。親戚が東京から来て20年ぶりに富山来てすごく綺麗な街になったとか、電車が便利だとか言ってくれて嬉しかった。市民としての誇りが上がってきた。 도야마시의 선택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30, 40대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OECD는 2012년 도야마시를 콤팩트 시티 세계 선진 5대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富山市のコンパクトなまちづくりという取り組みは決して終わったものではなくて、ようやくスタート地点にたどり着いたものと考えています。今後よりコンパクトシティをさらに発展させていくためには、いろんな分野と連携しながら取り組んでいくことがますます求められると考えています。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コンパクトシティの最終目的というのは市民の皆さんの生活の質を上げること、クオリティオブライフにあると私は考えています。 20년 전만 해도 거주 추진 지역에는 전체 인구의 28% 정도만 살았습니다. 현재는 전체 인구의 40%가 살고 있습니다. 도야마는 행복 지수가 높은 최상위권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地方都市がその都市なりの魅力っていうか光を出すことで、若者たちに何もソウルだけが韓国じゃない、都会で暮らすことだけがハッピーじゃないっていうことを、地方都市に住んでる大人たちがみんなでそれを見せていく。 에메랄드빛 강물, 한여름에도 눈으로 덮인 설벽. 도야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푸르른 아름다움이죠. 이처럼 도심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발전되어야만 도시의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도야마가 자신만의 매력을 찾아 시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했듯, 나도 나만의 매력을 찾아 도시 전체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교통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교통망만 잘 발전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는 통과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류의 계획을 해야 되는가? 특색을 갖춘 결절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녹지와 하천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빵, 칼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 도시와 융합 가능한 과학 인프라,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줄 철도를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만의 경쟁력이자 강점이죠. 앞으로 내가 철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도 합니다. 대전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어요. 가장 큰 포텐셜은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의 미래는 철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역세권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달렸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사람들은 100년 뒤 내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저는 100년 뒤의 대전은 좀 다양성과 포용성의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단 하나의 유명한 랜드마크로 상징되는 도시가 아니라 골목 곳곳에 다양한 이야기가 좀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계속 만들어져 가는 중에 있는 도시. 그래서 어떻게 미래가 만들어져 갈지 궁금한 도시. 과거의 기억을 새로운 의미로 디자인하는 도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제가 저승에서 찾아와서 나 살던 데를 못 찾아가도 좋으니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제 꿈이고 바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담고 그들이 꿈꾸는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도시의 숨결을 불어넣어준 인류의 혁신적인 피조물
철도. 한동안 철도는 자동차에 밀려 소외되기도 했었는데요.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녹색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는 철도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도는 어느 정도 자동차에 비해서 뻣뻣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 역으로 와서 이제 타야 되고, 역 안에서는 걸어 다녀야 되고, 기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뻣뻣한 수단을 왜 써야 되느냐. 지구 온난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철도는 그거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서스테이너블 소사이티,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야 되고, 대중교통의 중심에는 철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철도는 환경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1년에 1억 톤입니다. 그 1억 톤의 그리고 대부분은 도로교통에서 나옵니다. 도로교통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승용차로 1km를 갈 때 150g 정도 배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철도교통으로 갈 때는 30g 정도 배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배 정도의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철도교통 수송 분담률은 2019년 기준 12.5%에 그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3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교통연구원에서 22년도 말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이제 수송 분담률 목표를 제시를 했어요. 현재 이 4배 가까운 값인 48.7%의 철도 수송 분담률이 필요하다. 대량 수송 수단인 동시에 대표적 친환경 수단인 철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철도는 지금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미래 교통 정책의 중심이 철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도로 투자보다 철도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이고, 프랑스에서는 국내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 갈 수 있는 건 국내 상업편 운행을 금지한다는 걸 국회에서 의결했어요. 이는 항공 운송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21세기 철도는 기후위기 시대의 구원투수일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도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이런 철도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말초 혈관처럼 공급하고 있는 생기들, 그런 것들이 그 지역을 아직은 버티게 해주고 있고, 한국 사회가 철도 때문에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닐까. 19세기 철도는 인류의 혁신이었고 문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철도가 놓이고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철도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철도의 이막. Railways have a great future for the 21st century, which one might not have thought. 50 years ago, one might have thought, oh, the railways are declining, that nobody's much using them anymore. And now there's no doubt there's a renaissance of the railways, and that is going to continue. 기차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 시장을 연계해서 제2의 도약을 노려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지역이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철도는 오늘도 무심히 흘러갑니다. 나는 덜컹이는 차창가에 앉아 차가운 철길 위를 뜨겁게 질주하는 철도의 무한 가능성을 상상해 봅니다.